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페이지는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의 적용 범위. 여기서는 이제 실명법상 명의신탁 아닌 거 하고, 그다음에 예외적 유효가 되는 거, 법률은 배우자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자,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자, 이제 14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3번 사례. 자, 143페이지에 왼쪽 중간 3번 사례 보시면은, 자, 갑이 지금 법령상 제한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을과 X 건물 명의신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갑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의 사이에서 지금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명의신탁. 근데 을이 누구라고요? 배우자라는 거죠. 그러면 명의신탁인데 특칙 적용돼서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배우자긴 한데 첫 번째 줄 잘 보시면은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배우자라도 무효입니다.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라서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탁자 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해놔도요. 이 등기도 역시 무효로가 됩니다. 자, 그럼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면은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죠? 누가? 갑이 소유자겠죠, 그죠? 물권은 변동되지 않아서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기에 대한 뭐 이전 등기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소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것들 지문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결국 갑이기 때문에 을이 하고 있는 점유는 수탁자로서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점유는 타주 점유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등기 청구권으로 내려가 보죠.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관련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갑이 소유자가 맞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은 조심하셔야 되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사례에서 명의신탁이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명의신탁이 무효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어요.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건 명의신탁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건 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지. 자, 해지한다. 라는 건 이제 그만해. 때려쳐, 이제. 그만해. 이게 해지죠, 해지. 그죠? 무효로 만드는 거죠, 무효로. 소급해서 무효, 그때부터 무효. 그때부터, 그죠? 네, 그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게 해지거든요. 그때부터 무효입니다. 그때부터 무효.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무효로 만드는 해지가 되려면은 적어도 내가 이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고 싶어요. 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적어도 명의신탁이 유효여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헤어지고 싶어. 그럼 적어도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 그쵸? 만남이 전제가 돼야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그게 효력이 없었으니까. 만남의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효여야 해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를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물어봤죠, 지금 지문 보시면은.
자, 5번 내려갑니다. 갑이 을 상대로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냐는 건데요. 자, 참고로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하려면은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을이요.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부동산 넘겨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게 되니까 갑한테 손해가 생기겠죠. 갑에게 손해가 있으면 을 상대로 하여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 가능하다. 근데 지금 여기 사례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팔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죠, 지금. 그런 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지금 요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갑한테는 뭐 딱히 손해랄 게 없죠. 갑이 여전히 소유권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고, 따라서 이때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였던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그럼 제3자한테 팔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6번입니다. 을이 병한테다가 X 건물을 매도해버렸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제3자와의 이 계약 같은 경우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제3자 같은 경우는 무적의 제3자죠. 선의가 되었든 악의가 되었든 다 불문입니다. 병한테다가 건물 매도하고 등기를 해주면은 이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소유권 취득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병이 확정적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8번 갑이 제3자 병 상대로 하여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9번처럼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증여를 통해서 제3자 병한테 넘겼죠. 자, 이 경우도 이 병 같은 경우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내려갑니다.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만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악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가 없죠. 선이든 악이든 다 제3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을이 병한테다가 건물 팔고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결국 이 자체가 갑의 부동산을 을이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여기에 대해서 불법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 상대로 내 손해와 관련해가지고 불법 원인으로 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을이 병한테다가 X 건물을 적법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을이요, 이 제3자 병한테다가 부동산 팔아 넘기면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잖아요. 제3자는 보호받고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제3자 한번 팔아볼까요? 자, 을이 자, 제3자 병한테 팔아 넘겨요. 이 제3자가 선의가 되었든 악의가 되었든 등기를 받게 되면 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3자가 이렇게 소유권 취득을 하고 나서 병이 이거를 다시 또 을한테 팔아 넘겼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유효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세탁하는 거죠. 세탁이 돼버린 거죠. 병한테 팔아치운 다음에 다시 넘겨받은 거죠. 그러면 유효한 걸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유효하게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갑이 여기에 대해서 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에 관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을이 확정적 소유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종중 나오는데요. 별로 볼 게 없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고요. 자, 페이지를 좀 넘기셔가지고요. 자, 144페이지.
또 지나서 145페이지요. 145페이지 와보세요. 자, 왼쪽 밑에 6번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6번 사례. 갑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 맺었고, 자, 을은 여기에 따라 갑으로부터 이 매수 자금을 받아서 병소유 X 토지를 자기 명의로 매수했고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갑이 첫째 줄에서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가지고 병거 부동산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명의신탁을 뭐라고 하냐? 이런 형태의 명의신탁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다가 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매수 자금을. 수탁자 을이 신탁자 갑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그 자금을 제공받아서 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오는 거죠. 자기가 가서 계약을 하고 자기가 등기를 받는 이런 형태의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거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거고, 어쨌든 간에 등기를 넘겨받는 사람이 명의 수탁자인 거죠. 자금 제공한 갑이 신탁자입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단 어쨌든 1번에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거는 일단 뭐 배우자, 뭐 종중, 종교단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다 무효죠. 자, 2번입니다.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로 나온다면, 매도인이 이런 사정을 몰랐다는 걸로 출제가 된다면은 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러면 수탁자 을 명의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가 되면은 부동산이 이제 을 걸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제3자, 자, 이 매도인 측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효고요. 을에게 격려된 등기의 효력도 무효로가 됩니다.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이 경우는 누가 소유자인 거죠? 여전히 병이 소유자인 거죠. 자, 근데 매도인이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을에게 격려된 등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고, 명의 신탁은 유효라고 무효라고.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라는 거죠. 병의 선악에 따라 이 등기 효력이 달라질 뿐 명의 신탁은 어쨌든 간 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전히 무효라는 거죠. 무효. 잠깐만요. 병이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자,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몰랐다는 거죠. 매도인이 몰랐으니까 등기가 유효라고 무효라고? 등기가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죠? 등기가 유효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죠? 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죠. 명의신탁은 무효지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당연히 맞습니다. 예, 갑과 을의 명의신탁 말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4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고요. 그렇다면 을은 이 부동산 X토지 소유권 승계 취득을 받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이 X토지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이때 갑이 을 상대로 뭔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배도인이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을 쪽에서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탁자 을이 이렇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을 상대로 하여서
을 상대로 하여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돌려달라고. 이때 갑 쪽에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때 부동산을 달라고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부동산은 이미 을 쪽에서 확정적 취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부동산 달라고는 못하고 제공했던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비교해가지고 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제공했던 토지 매수 자금 상당액을 이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45. 네. 자, 그럼 내려가서 7번입니다. 그러면 매수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겠냐? 유치권 안 되죠. 결련성 부정됩니다. 유치권 못하고요. 자, 8번입니다. X 토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을이 명의신탁 말고 적법한 원인에 따라 갑 앞으로 등기 마쳤죠. 자, 이미 매도인 병이 선이었기 때문에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또 그대로 갑한테 넘겼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등기 이거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유효라는 거죠. 왜 유효죠? 그냥 지거 넘긴 거죠. 그죠? 이미 을이 확정적 소유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 그대로 적법하게 갑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이 경우 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9번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 병이 과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병의 선의학이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건 바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럼 매도인을 선의로 취급해야 돼요? 악의로 취급해야 돼요? 선의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 시점 자체가 계약할 때 그때 그 당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얘는 선의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밑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입니다. 145페이지요. 145페이지. 자, 10번에 보시면은 병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도인이 악의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을에게 경료된 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따라서 11번 병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은 X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병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12번 내려갑니다. 병이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 소유자가 여전히 병이죠. 그럼 을 상대로 하여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계약 명의신탁 지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제3자가 나옵니다. 자, 제3자 관련해가지고는요, 만일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죠. 정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무적의 제3자가 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3페이지로. 3페이지요. 3페이지요. 자, 권리 변동. 권리 변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 세 가지를 묶어서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밑에 권리 발생해가지고 일단 먼저 원시 취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뭔가 권리를 취득할 때는 최초로 취득하는, 최초로 없었던 걸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취득한 겁니다. 아니면 이미 존재했던 거를 넘겨받아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라고. 취득. 혹은 발생이라고도 해요. 권리의 발생.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여기서 일단 먼저 원시 취득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우주물 선점,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유실물, 뭐 습득, 내장물 발견 이런 거 있죠. 싹 다 원시 취득으로 효력을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해가지고 소유자 될 수 있죠. 20년 점유하는 거. 요것도 효력은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근데 밑에 이제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 승계 취득으로 들어갔을 때 또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남으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는 승계 취득은요, 통째로 다 넘겨받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권능 중에서 일부만 넘겨받는 설, 정, 적 승계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다면 소유권,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능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거든요. 이 소유권을 갑이 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한테다가 통째로 다 넘겼다. 소유권을 통째로 싹 다 넘겼다. 이러면 이게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그럼 을한테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싹 다 넘기고 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능 전부를 다 넘기는 걸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 이전된 겁니다. 자, 근데 설정적 승계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 여기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죠. 이것만을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을 다 가지고 와요. 권능 중 일부를 갖고 와요. 일부를 갖고 오죠. 이런 걸 설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정.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요, 이 병이 저당권자라면, 저당권자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경우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의 권능만을 넘겨받는 겁니다. 이것도 설정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전과 설정의 차이. 근데 이전적 승계에서 또 다시 또 쪼개져. 자, 이전 받을 때 한 개의 원인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권리 하나가 넘어가면 이거를 특정 승계. 동아리 협소하네. 자, 특정 승계. 자, 근데 만약에 한 개의 원인으로 권리 여러 개가 넘어가면은 이런 거를 포괄 승계라. 한번 살펴보죠, 지문을. 자, 지금 일단 이전적 승계 부분에 보시면요. 자, 4번은 매매가 되어 있죠. 이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라는 한 개의 원인에 따라 권리 한 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에 상속을 통해서, 그럼 이제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한테 싹 다 넘어가죠. 이런 걸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특정 승계와 그다음에 5번의 포괄 승계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전적 승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설정적 승계 확인합니다. 6번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당을 잡게 되면은 이 저당권 설정받는 거는 설정적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가서 02번에 자, 중간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종류들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우리가 분류해 봤을 때 의사표시 수에 따라 단독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단독 행위부터 나오고 있는데 단독 행위는 지금 3페이지 밑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있죠. 여기서 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외우라 그랬습니다. 상대방 없는 거. 유언, 유증. 유언하고 유증. 재단법인 설립.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상대방 있는 거요, 상대방 없는 거요. 상대방 없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외우세요. 일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 살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총칙 파트와 계약법 파트에서 다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뭐 취소를 한다. 뭐 추인을 한다. 철회. 그 다음에 해제, 동의. 이런 것들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들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8번에 보시면은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9번에 취득,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 걷다가 한 개 추가합니다. 제한물권 포기하는 것까지. 자, 한 번 더. 공유, 지분 포기, 취득, 시효, 이익 포기.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제한 물권 포기하는 거. 이 세 가지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들이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무엇을 포기하는 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소유권 말고 제한 물권 포기, 지분을 포기한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 있다고요? 상대방이 없다고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8번에 지분 갖다 포기하면 이 지분 어디로 가죠? 다른 공유자들한테 귀속이 되죠?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원 소유자한테 그 이익이 돌아갑니다. 제한 물권을 포기해도 원 소유자한테 그 권리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 상대방이 있는 것들인데 소유권을 통째로 포기하면 소유권 어디로 갑니까? 소유권이 저기 하늘나라라고요.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소유권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상대방이 없다는 거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상계도 퉁치는 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들 유, 재, 포 3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뭐 합의로 해제하는 거, 그 다음에 예약 이런 것들은 다 계약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스스로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오른쪽 밑에 쪽에 자, 03번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 유효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목적이 유효되거든요.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1번의 확정성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려면 그 내용이 확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확정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과 대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가능성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가능의 반대 불능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 먼저 1번, 동그라미 1번은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그라미 2번, 계약이 체결된 후 목적 건물이 전소됐다라고 돼 있죠. 이거 둘 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그 효력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후발적 불능. 유효해요, 유효.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있죠.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탁 체결되는 성립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결되기 전부터 이미 불가능이었다. 이런 걸 무슨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죠. 원시적 불능으로 시험에 나오면 원시적 불능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자, 근데 원시적 불능 말고 지금 우리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체결하고 나서 문제가 된 거,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후발적 불능으로 시험에서 나온다면은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유효.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불능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계약법 파트 들어가면 또 만날 겁니다. 자, 이제 밑으로 3번 적법성입니다. 자, 적법성에서는 법에 적합해야, 즉 법을 어기지 말아야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 밑에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좀 더 밑에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둘 다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처벌받아요. 효력 규정도 단속 규정도 둘 다 어겼다 처벌받습니다. 자, 근데 이 차이가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예요. 한 번 더, 효력 규정은 위반 시 무효. 자, 반면에 밑에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하더라도 유효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죠, 단속 규정.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단속 규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자, 일단 효력 규정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다면은 허가 받아야 유효로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허가 안 받으면 그대로 무효예요. 자, 2번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명의신탁을 하였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시는 거. 초과해서 중개수수료 보수 받으시면 안 되죠. 초과해서 받은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4번 이자 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 초과해서 받아버리면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최고 이자율이 연 20%죠. 그거 넘기면 안 돼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 처분할 때, 자, 아무래도 법인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인이다 보니까 이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할 때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허가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단속 규정.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 지금 6번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다음 7번에 역시 중간 생략 등기 나오고 있죠. 탈세 목적의 중간 생략 등기여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탈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효입니다. 유효. 처벌은 받겠지만요. 자, 8번에 주택법상의 전매 행위 제한 규정. 9번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 두 분이서 직접 거래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중개사 법령에서 금지시켜놨죠.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자, 10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포장마차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사 드시면 계산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죠? 허가 안 받았으니까 뭐 계산 안 할 거예요. 계산하셔야죠, 계산. 그죠? 네, 계산은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04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여기서부터가 화가적 타 중에서 타당성. 이 타당성에서 출제 논점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중 매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 출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상당히 덩어리가 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04번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한 장 넘겨서 7페이지와 보시면은 왼쪽 부분 밑에 이중 매매. 그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은 8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이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출제 논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순서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자, 판단 시점 자체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 판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계약이 체결된 때를 말하는 거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자, 2번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 판단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통죄. 네? 간통을 저질렀다는 거죠. 간통을 저질렀죠. 그럼 이거 형사예요, 민사예요? 네? 지금은 민사죠, 지금. 지금은 민사로 처리하는 정도죠. 근데 이전에는 형사였다고, 형사. 네? 막 깜빵도 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 내려버렸잖아요. 네? 간통 저질러도 깜빵 가야 돼?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가치관념이. 네? 왜요? 아, 깜빵 가야 돼요? 아, 안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안 가야죠. 예? 안 가야죠. 예. 아니,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일탈을, 예? 국가가 나서서 깜빵에 보내버리면, 그거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네. 근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2번,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까지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2번, 동그라미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추인해봤자 유효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했다면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계약의 대가로 지금 아파트 소유권 넘겨줬잖아요. 그럼 그거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파트 넘겼다고요? 첩한테다가 첩.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약속을 했겠죠. 약속을. 갑이란 사람이 첩한테다가 첩. 첩에게 자기 부동산을 준다고 증여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에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증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그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은 야, 내가 저기 아파트를 너한테 줄게. 아파트 줄 테니까 10년 동안 나랑 살자.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같이 살기. 그죠? 그러면 아파트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죠. 10년간 같이 살아야 돼? 안 살아도 돼?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분이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 갑한테 잘해준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갑은 약속한 대로 아파트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첩이 10년간의 나의 그 대가를 달라고. 그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돌려달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으시려면 선불로 받으셔야죠. 아파트를 먼저 받게 되면 아파트를 먼저 받아. 먼저 이렇게. 아파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0년간 살아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죠? 그럼 아파트 받으셨으니까 같이 살아야 돼?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된다는 거지. 그럼 갑이 저기서 을한테, 이 첩한테다가 아파트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돌려달라고 못해요. 그죠? 불법 원인 급여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 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판례 분류된 것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지금 판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왼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들. 자, 해당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으니까 그 효력은 절대적 무효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적극 가담이에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싹 다 적극 가담입니다. 파트를 막론하고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럼 무조건 반사회 무효예요. 자, 근데 4번이 조금 표현이 애매합니다.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라고 나오죠. 자, 이건 단어는 기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적극 가담의 뜻으로 쓴 거예요. 판결문에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싹 다 적극 가담되었던 사건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부정한 대가성이 결부된 겁니다. 뒷돈 챙겨주는 것들이에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한테다가 청탁을 하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 7번입니다. 소송에서 증언을 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자, 8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기로 한 거. 그리고서 대가를 받기로 한 거. 자, 9번입니다. 역시 허위 진술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했다. 다 부정한 대가성 결부된 것들. 반사회적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상대방한테다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가 지문에서 등장했을 때는요. 일단 이 동기라는 거는 어쨌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동기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동기는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기를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법으로 따져보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동기가 표시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혹은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졌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동기를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다. 그래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그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인 동기로 있어 효력은 무효로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번 같은 경우도 반사회 무효고요. 자, 11번 뭐 불법 밀수에 12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자, 이거는 첩관계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고요. 14번 오로지 보험사고 가장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생명보험 계약을 했다는 거죠. 반사회적이고요.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뭐 17번, 18번처럼 자, 17, 18,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과 관련된 것들이죠. 뭐 도박 빚을 갚기로 했다. 도박 자금에 쓰려고 뭐 돈 빌렸다. 다 반사회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을 양도받기로 했던 겁니다. 20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자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내가 소송 대리해드릴게요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받기로 하셨던 거죠. 반사회적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1번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밑에 2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너무 과도하죠? 반사회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번 이후에 또 1번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21번이 없어요, 한글에서. 에? 동그라미 21번 기호가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안 됩니다. 20번이 한 개죠. 20번 한 개. 다시 1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자, 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 있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